네, 안녕하세요. 저의 C++ 5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날 영상을 이제 강의를 찍게 됐는데, 뭐, 저는 뭐 빨간 날 이런 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냥 제가 찍고 싶을 때 찍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무엇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높은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 레벨에서 봤을 때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분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컴퓨터 관점보다는 그래도 더 낮은 로우 레벨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깊게 정말 낮은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조금 추상적으로 남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이론적으로 왜 알아야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코드, 클린 코드,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코드,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요즘에 쓰고 있는 컴퓨터들의 구조는 대체적으로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폰 노이만 이거였나? 네, 아마 그럴 건데, 폰 폰 노이만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대체적으로 이 폰 노이만 구조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CPU라는 어떤 프로세서라고 있는데, 이게 연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연산 장치 이 연산 장치가 메모리라고 불리는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와서 연산을 해서 우리들에게 막 보여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폰 노이만 구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렇게는 아닌데, 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C++를 배우는 데 있어서 폰 노이만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고 뭐 하고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거 정도는 어 이런 식으로 기억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CPU라는 연산 장치가 데이터를 연산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네,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CPU는 연산 장치니까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다시 뭐 그 기억 장치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억 장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자,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메모리. 이거는 D램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냐면은 레지스터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공간. 그리고 캐시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이 있고 스토리지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CPU는 위로 올라갈수록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스토리지 순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로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리고 대신에 굉장히 비쌉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의 양을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CPU가 모든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비싸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컴퓨터라는 거는 어쨌든 공학이기 때문에 단가를 맞춰야 돼가지고 코스트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있는데 스토리지랑 메모리는 약간은 다르기는 하는데 메모리에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캐시에 있고요. 캐시에 있는 데이터는 전부 다 메모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더 나눈다라고 하면은 캐시도 뭐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나눌 수는 있는데 보통 CPU의 코어 내부에 바로 싹 장착이 되어 있는 게 레지스터고 얘는 보통 0번 레지스터에서 31번 레지스터까지 총 3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레지스터는 32개밖에 없나요? 왜 더 빠르니까 그래도 뭐 33개, 34개 아니면 64개를 꽂아도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논문이 있어요. 레지스터는 몇 개로 했을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내는가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32개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아니라 효율이에요. 그 가격 대비 성능 이런 가성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캐시도 보통은 코어 안이나 또는 뭐 CPU 칩셋 안에 같이 붙어 있어요. 뭐 이 부분은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이거는 약간 레벨 몇이냐에 따라서 그 조금 붙어 있는 공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CPU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문제예요. 메모리가 여러분들이 메인 메모리는 보통 D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램 용량 늘려야겠다. 뭐 8기가, 16기가 꽂아서 더 사서 더 꽂아야겠다 할 때 이거를 사서 꽂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다만 CPU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캐시와 레지스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딩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메인 메모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TMI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세크라는 단위를 쓰죠. 그죠? 세크라는 단위를 쓰는데, 또는 뭐 미니트 뭐 이런 단위를 쓰죠. 근데 이 컴퓨터에서 컴퓨터 내부적으로 시간을 나타낼 때는 클락이라는 걸 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보통 여러분들이 나는 뭐 i5, i7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CPU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은 뭐 i5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에 골뱅이가 있고 뭐 2.1GHz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2.1GHz가 클락 프리퀀시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 CPU 내부 회로의 1초에 몇 번 그 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숫자인데, 이 클락이 걸리는 클락이 오래 걸릴수록 당연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CPU 입장에서는. 근데 레지스터는 보통 원 사이클이 걸립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이제 클락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00 사이클스 사이에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 사이클 정도 나와요. 1000 사이클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뭐 밀리언 단위로 가요. 밀리언 사이클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를 잘 이용하거나 잘 이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골뱅이 2.1GHz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원 사이클이 걸린다라는 소리는 얘는 1 나누기 2.1기가의 세크만큼 걸린다는 소리예요. 기가면은 몇이죠? 기가면은 10의 6승인가? 9승이죠. 네. 이렇게 이 정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읽어오고 데이터를 적고 모든 걸 포함을 해서요. 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죠? 뭐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해서 ISA라고 배우거든요. 이거 ISA라고 나중에 뭐 컴퓨터 구조 같은 거를 배우면은 나와요. 여기에서 뭐 파이프라이닝 뭐 이상한 막 기술 같은 거 막 배우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원 사이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데이터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은 코드마다 그 의존성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실행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아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원 사이클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고요. 이게 CPU가 한 사이클 동안 읽고 쓰고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한 사이클에 최대 5개까지 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 만약에 CPU가 자체적으로 동시에 읽고 쓰는 것을 레지스터에 읽고 쓰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인스트럭션이 한 사이클에 끝나요. 네. 네,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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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매니지드 언어를 배우냐 언매니지드 랭귀지를 배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니지드 랭귀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거 언어 자체에서 메모리 관리를 전부 해주는 언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 언어를 실행을 하면은 그 언어 자체에서 그냥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뭐 그런 언어가 있고 언어 자체에서 메모리 관리를 안 해주어서 개발자 프로그래머가 모두 관리해 주어야 하는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니지드 랭귀지는 뭐가 있냐? 뭐 파이썬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자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매니지드 같은 경우는 C++. 여기에 C샵도 들어가요. C샵도. 그래서 C++ 같은 이런 언어가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 그리고 파이썬, 자바, C샵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언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언매니지드가 장점이 있고 매니지드 랭귀지의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문법만 알아도 문법만 알면은 그냥 순수하게 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매니지드 랭귀지예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죠. 하지만 언매니지드 랭귀지 같은 경우는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고려하고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모르겠지만 정말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부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자바, C샵 같은 경우 배우면은 비전공자여도 그냥 한 달, 2달 배우면은 그냥 바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매니지드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메모리 관리를 우리가 다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코드를
C, C++에서 더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unmanaged 랭귀지를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 구조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100번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컴퓨터 아키텍처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 구조 정도는 제가 캐시 구조가 어떻게 되고 레지스터 구조가 어떻게 되고까지는, 그러니까 몇 번 레지스터는 뭐 무슨 어떤 값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제가 뭐 EAX, 뭐 EBX 뭐 이런 레지스터 있는데 이런 걸 제가 말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최소한 C, C++를 제대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 메모리의 구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 코딩을 할 때는 레지스터 캐시 이거는 딱 지우고 메인 메모리까지 메인 메모리까지 접근을 하고 읽어오는데 그 수천 사이클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CPU와 메인 메모리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면은 그나마 훨씬 더 좋은 코드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메인 메모리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메모리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메인 그 unmanaged 랭귀지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메모리 관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메인 메모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지 정도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고려를 한 상태에서 코딩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사진을 보통 메인 메모리는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사용하는 D램은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됩니다. 구조화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코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코드 힙 그리고 이 스택이에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메인 메모리의 구조를 생각하실 때 기본적으로 세 개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코드, 스택, 힙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이제 외우시면 되네. 힙 스택 코드, 뭐 스택 힙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시면 되는데,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개가 보면 여기에는 뭐 BSS, 데이터 영역 이렇게 레이아웃이 나눠져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데이터 영역에는 글로벌 이니셜라이즈드 non zero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글로벌 그 초기화된 글로벌 변수들, 그리고 컨스턴트 이런 상수형들이 접근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다음에 BSS라는 영역에는 이제 뭐 스태틱 정적 변수들 중에서 그 초기화되진 않은 애들, 그 다음에 정적이고 그 글로벌 변수들 중에서 0인 것들, 그 다음에 뭐 초기화되지 않은 뭐 글로벌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스택 힙 코드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코드라는 부분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main.cpp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막 짜요, 코드를. 그러면은 먼저 얘네들이 cpp 파일이 먼저 컴파일이 되면은 오브젝트 파일 그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요. 오브젝트 파일이 되고 컴파일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파일 그 다음에 이거를 링킹을 해요. 링킹을 하면은 뭐 executable 파일이 되는데 executable 파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과정이 뭐냐면은 바로 어셈블링을 해줘야 돼요. 어셈블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코드를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셈블리 파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브젝트 파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executable 파일이 돼요. 이거다. 맞아요. 그래서 C++ 파일이 어셈블리 언어가 되고 오브젝트 파일이 돼요. 네. 보면은 이게 hello world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뉴 터미널 한 다음에 G++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S였나? main.cpp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셈블리 언어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어셈블리 언어가 오브젝트 파일로 뭐 0101로 또 바뀌고 그 0101로 바뀐 게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은 헬로 월드 하나 찍었는데 코드가 굉장히 길죠. 어셈블리 언어가.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코드들이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코드 하나하나 한 줄이.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이 코드 영역에 들어가요. 이 코드 영역. 이 코드 영역에 여기 보이시는 이런 애들이 쭈루루룩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여기에. 그리고 힙 영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기는 지금까지 힙 영역이 아니고 스택부터 해볼게요. 스택 영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변수를 사용하는 애들이 다 싹 다 여기 들어가요. 우리가 배운 귀찮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변수들이 싹 다 여기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스택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그 다음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는. 근데 힙은 조금 달라요. 힙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텐데 동적 할당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보면은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해서 동적 할당이라고 배웠는데, 이 동적 할당을 할 때 이 힙 영역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일단 코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코드 스택 힙 보면은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은 여기에 뭐 스태틱이다 아니면 글로벌이다 이런 거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대신에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된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한 경우다. 그러면은 힙 영역은 그러면은 뭐냐 라고 하면은 동적 할당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서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막 할당해야 할 메모리의 양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막 어떨 때는 뭐 100바이트를 할당해 줬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1000바이트를 다시 할당해 줘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막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인풋 자체를 제한시켜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인풋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할당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동적 할당을 써야 되는데, 이 힙 영역은 뭐 데이터가 막 어떤 변수는 막 이만큼 자리를 잡고 있다가 뭐 이만큼으로 늘려야 돼요. 이 정도 크기로.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이 정도로 그냥 바로 쉽게 그냥 이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영역을 여기에 힙 영역에.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요즘에 페이징이라는 기법 막 이상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기법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뭐 어드레싱 해주고 뭐 이런 이상한 그런 동작들이 많은데, 뭐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운영체제나 컴퓨터 구조를 들으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는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막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기가. 그래서 막 늘렸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세 가지 영역만 잘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캐시, 레지스터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단위가 4K예요. 일반적으로 블락 4K라는 이제 보통 4KB 이제 사이즈를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4KB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면은 한 요 정도를 뭉뚱그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스택 아니면 힙
뭐 히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뚝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4kb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는 4바이트만 사용을 할 건데 4kb를 가져온다는 것은 활용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분의 1.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그러니까 캐시에는 4kb를 가져왔는데 캐시로 이제 데이터를 4kb를 가져갔어요. 메인 메모리에서 여기서 이제 뭐 4kb를 가지고 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한 건 4바이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활용률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럴 때 같이 쓰이는 애들은 같이 옆에 그 선언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시 정리하면은 비슷한 기능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변수들은 같이 그 주변에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4kb를 가져왔으면은 그 4kb에 그 주변 데이터까지 다 가져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내가 그 미래에 사용될 애들을 같이 선언을 해주면은 그 주변에 걔네들까지 같이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 변수를 사용할 때 굳이 멀리에서 다시 4kb를 또 가져올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 옆에서 뽑았으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구조를 알면은 더 좋은 코드를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항상 유념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게 더 좋은 코드다, 어떤 게 더 안 좋은 코드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kb를 가져왔을 때 그 4kb 그 사이즈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짜면은 그거는 매우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 스택 힙 같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힙은 나중에 저희가 동적 할당을 할 때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그 코드 영역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한 줄 한 줄이 매우 한 줄 한 줄이 매우 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너무 어려우셨죠? 이런 컴퓨터 구조 같은 부분이 저는 충분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변태 같은 사람은, 저같이 약간 변태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변태 같은 사람은 조금 이 부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려운 게 당연해요. 어려운 게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더 좋은 C++ 코드를 짜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몸에 좋은 약이 몸에 맛이 쓰다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 이거를 잘 흡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쉬워요. 이번에는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 왜 우리가 코딩 스타일을 왜 고려를 해야 되냐, 코딩 스타일을 왜 유념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펑셔닝이 결국에는 readability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능이 결국에는 가독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한들 그게 가독성이 안 좋으면은 그렇게 좋은 코드라고 불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기능도 하면서 그 다음에 가독성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코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코딩 스타일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러 프리 코드 라고 해서 여러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의 코드가 에러 없이 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는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코드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만 동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짠 코드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다른 사람의 핸드폰, 다른 사람의 노트북, 뭐 이런 다른 공간에서, 다른 환경에서 실행이 될 건데, 그 다른 다이나믹한 환경에 갔을 때 얼마나 잘 적응을 해서 그 코드가 에러 없이 동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깔아주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에러가 없이 돌아가야 여러분들의 코드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intainability예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성이에요. 유지 보수성. 그래서 가장 유지 보수성에 대한 뭐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패러다임일 수도 있고, 뭐 기능 테크닉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 리팩터링,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법이 있는데, 리팩터링 같은 경우는 기능을 똑같이 하지만 이 코드의 구조를 완전히 재조정하는 거예요.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협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코드를 이해하기 더 쉽고 그 디버깅하기 더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메인테이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딩 쪽,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쪽이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붙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빌런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코드를 짜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코드는 아무리 원하는 결과를 내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해도 전혀 좋은 코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코드로 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최적화된 코드를 짤 수 있는 것이 비로소 좋은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좋은 코드와 굿 코드와 배드 코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냥 아주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그러면은 자, void do something이라고 해서 something 이렇게 해서
int a b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int std cout a and b and l 그다음에 int temp 그다음에 a 그다음에 이제 a는 b 그다음에 b는 temp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std cout a and b std and l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짰다고 볼게요. void do something 해서 이거는 뭐 기능에는 조금 그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기능에는 뭐 똑같은 코드인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코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짰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어디가 코드 블락이고 어디가 이제 그런 어디가 코드 블락이고 어디부터가 어디에서 함수가 끝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 코드 이 첫 번째 함수 코드보다 두 번째 함수 코드가 훨씬 더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그냥 당연히 느껴지시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코드의 배치만으로도 가독성이 늘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코딩 스타일을 갖추는가에 따라서도 프로그램 코드 자체가 매우 그 가독성이 매우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부분을 한번 그냥 일단은 지금은 그냥 그냥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구글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구글도 있는데 페이스북도 있고 근데 보통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구글 스타일 형식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스타일을 차용을 해서 더 좋은 스타일을 만들겠다라고 하다가 약간 혼종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신데 그냥 하나만 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구글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스타일을 보여드리면은 구글 코드 스타일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 C++ 스타일 가이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고요. 네, 보시면은 제가 일단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딱 들어본 게 있어요. 보면은 write short functions 짧은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까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그리고 보통 작고 집중화된 펑션이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함수에 대한 코드가 40줄을 넘어가게 되면은 너의 그 함수가 프로그램의 구조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분석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짧은 함수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너의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그거를 수정을 하려면은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냥 굵고 짧게 가라 이 소리예요. 이 write short function은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짜는 것이 좋은 코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봐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기 목차 딱 올라가서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한번 그 보면은 이제 더 좋은 걸 더 좋은 코드를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잘하고 싶다, 컴퓨터 과학을 잘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가지기는 하네요. 네. 일단은 이어서 해보면은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그 변수를 어떻게 이름을 짓고 뭐 변수 이름을 어떻게 짓고 그 뭐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짓고 뭐 막 매크로는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통 변수는 진짜 짧고 직관적으로 짜셔야 돼요. 보면은 이 템프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그냥 거의 약속처럼 쓰고 있습니다. 거의 약속처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은행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변수 같은 거를 뭐 선언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경우는 유저라고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다든가. 뭐 사실 변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룰은 없어요. 이렇게 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것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그 단어를 의미를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뭐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을 텐데 보통 모음을 빼면은 조금 괜찮은 변수 이름이 돼요. 예를 들어서 something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일단은 중간에 있는 일단 이 모음들을 다 지워줘요. 그다음에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뒤쪽은 그냥 없애버리면은 SMTH 하면은 그냥 something이라고 그냥 읽히는 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름의 룰을 갖춰가지고 그 변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중복되는 것들은 하나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앞쪽만 딱 끊어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변수 룰이 나의 변수 네이밍 룰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을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변수 이름을 잘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변수 이름 짓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코딩을 해보시면 됩니다. 많이 코딩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활용성이 좋은 이름이 될 것 같다라고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보통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클래스는
클래스 이렇게 하고 네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보통 클래스나 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어 논문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타이틀이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어 있잖아요. 어퍼케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짜줍니다. 이 클래스 이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URL 테스트다라고 하면은 그냥 변수처럼 URL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짜지 마시고,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이름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URL 테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짜주시는 것이 클래스나 스트럭트를 짜실 때 더 도움이 된다. 이거는 나중에 갈 때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스트럭트나 뭐 클래스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펑션 네이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void 프린트 뭐 이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프린트 이거 변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변수 네이밍을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보통 프린트 헬로라고 해볼게요. 프린트 헬로다라고 하면은 첫 앞쪽의 이름은 소문자로 다 해주시고 뒤쪽은 헬로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다음 오는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처리로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언더스코어를 써서 프린트 헬로, 언더바 언더스코어 둘 다 맞아요. 네, 해서 이제 언더스코어를 써서 헬로 이런 식으로 써준다든가, 모두 다 좋은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정해진 룰은 무조건 이 앞쪽은 무조건 소문자로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는 그냥 무조건 소문자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는 무조건 소문자.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언어를 가면은 거기는 보통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함수 형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replace, 뭐 occurrence,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오브 이런 식으로 썼었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막 써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뭐 대문자를 쓰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헬로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것도 꽤 많이 쓰고 언더스코어 쓰는 것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상. 네. 아니면은 그냥 이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매크로에 대한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매크로는 무조건 전부 전부 대문자로 해주셔요. 대문자. 그래서 샵 define 매크로는 이거죠. 그래서 파이 3.141592 하는데 여기서 소문자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대문자 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저의 그 강의를 매크로 부분을 보시면은 저는 무조건 전부 다 여기서 대문자를 적었어요. 뭐 맥스, 민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은 키워드로 퉁칠 때는 조금 예외예요. 그러니까 제가 define을 알려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define은
리플레이스 문법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체를 하는 시켜버리는 문법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using namespace std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는 아니다. 절대까지는 아닌데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네임스페이스가 충돌이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네임스페이스 std는 사용하지 말아 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std를 써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cout으로 대체시켜버리면은 이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소문자가 일부 허용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리고 다른 경우는 뭐 샵 define uint 해서 unsigned int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대치를 시킬 때는 소문자가 허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define 함수 또는 매크로 펑션을 define 상수 그리고 매크로 상수 매크로 펑션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무조건 여기서는 대문자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게 이제 뭐 보통 여기 std 붙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파일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파일을 보면은 파일을 많이 갖게 되실 건데 그런 경우에 헤더 파일도 있고 cpp 파일도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헤더 파일, 그러니까 동일한 헤더 파일과 동일한 cpp 파일은 항상 무조건 이름 같아야 돼요. 이게 페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파일 네이밍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파일 이름을 보고 얘가 뭐하는 기능을 가진 파일이야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전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진 파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잘.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로그스 이런 식으로 짜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렇게 그냥 로그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네이밍이 아니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은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보통 좋은 파일 이름이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보통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스페시파이를 해줍니다. 명시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http 서버 로그스 왜냐면은 유저 로그도 있을 수 있고 서버 로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버 로그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네.
이거는 제가 운영체제를 공부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이제 운영체제예요. 제가 뭐 이거를 막 수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럴 때 썼던 그 XV6라는 운영체제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짧아요. 왜 이렇게 다 짧을 수 있냐면은, 얘네들은, 이름들이 다 전부 다 그 짧은데, 파일 이름들이 그런데 얘네들은 잘 그 이름이 짜여졌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 이름과 기능이 거의 겹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 그래서 얘 프로 같은 거는 이제 프로세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고, RM은 remove, 저 runoff가 있고, 뭐 슬립 락도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스테이트 이런 것도 있고, 시스코 시스템 콜이고, 이거를 보면은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함수들이 있을지 이게 바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보면은 어, K 어딨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칼록이라고 하는 이제 파일이 있는데, 얘네는 커널 얼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커널을 이제 메모리 할당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써서,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붙여줘서 더 있어 보이게 더 해도 이제 뭐 좋은 코드라고 이제 알려질 수가 있게, 좋은 파일 이름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파일 이름 지을 때 띄어쓰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제발. 어, 띄어쓰기 안 좋아요. 띄어쓰기 안 좋아요. 네. 띄어쓰기 안 하지 마시고 언더스코어로 해주세요,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를 가든 파일 이름은 언더스코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컴퓨터가 띄어쓰기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셨죠? 네. 네. 그 터미널에서 보시면은 보통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리네임을 해서 http logs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은 http logs.ccp 안 됩니다. 이거를 뭐 일단 가능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게는 이런 식으로 묶어줘서 하면은 가능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항상 이런 것들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항상 의식을 해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다는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코멘트 같은 경우는 코멘트는 주석이죠. 주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 수 있는가? 보통 예를 들어서 void hello 뭐 이런 식으로 std cout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뭐 보통 여러분들이 짜겠죠, 함수를.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멘트를 두 가지로 달 수가 있어요. 싱글 라인, 그 다음에 multiple line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보통 용도는 조금 달라요.
이 싱글 라인 같은 경우는 싱글 라인을 이런 멀티플 라인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구글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러 개로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냥 얘가 남아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여기가 지워지면은 이 아래쪽이 전부 다 이제 주석 처리가 돼서 동작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남용을 하면은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멀티플 라인은.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싱글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싱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임플먼테이션 그 코멘트라고 해서 이 한 줄 한 줄이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 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싱글 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이 헬로라는 함수 위에는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줄의 싱글 라인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개의 싱글 라인 코멘트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렇게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넣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어떤 기능을 이제 하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클래스나 스트럭트 같은 거 배우실 텐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어떤 클래스 나타내는 건지 딱 어떤 클래스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는 조금 자세하게 뭐 요약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 안쪽에서는 그냥 이런 코드다 그냥 한 줄로 딱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함수 맨 위에서 시작을 할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제가 배웠던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공부를 했었던 이 프로세스-프록-라는 함수인데, 파일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이렇게 두 줄로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for loop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동작이 이 for loop를 돌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해주고요. 그리고 임플멘테이션에 대한 코멘트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EIP가 0으로 되면은 이것은 이제 unicode.s를 시작하라는 의미다라는 것으로 뭐 그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함수도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좋은 코멘트라고, 주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코드가 조금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코드 라인에 주석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붙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붙이면 더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딱 필요한 부분에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코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웨이슬리프트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일드락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VM이라고 하는 이제 Virtual Memory라는 파일인데, 여기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일관성을 가지고서 주석이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자신이 구현을 했는지 설명도 해주고, 각각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줄을 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이렇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코멘트 다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주석을 잘 달아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다는구나를 익히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주석을 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드 라인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코드 라인에 이제 주석을 코드에 이제 모든 라인에 주석을 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드가 너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에만 이렇게 주석을 많이 다 달아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세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들만 이제 주석에 달아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주석 처리가 잘 된 코드들을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헤더 파일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뭐 rename hello 이렇게 하고 hello 보시면은 여기서 전에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include hello.h 이런 식으로 우리가 include를 했었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include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C 라이브러리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저 라이브러리스. 유저 라이브러리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헤더 파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그리고 이 마지막 여기에 매크로 베리어블, 매크로 컨스턴트, 그 다음에 펑션들을 이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샵 include math.c, math.h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샵 define by 뭐 max라고 해볼까요? max 하고 뭐 b max a b 하고 a b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include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좋은 코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 뭐냐면은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여기 C++ 레퍼런스 뭐 이런 곳인데 c++.com 뭐 레퍼런스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서 뭐가 C 라이브러리고 어떤 게 C++ 라이브러리인지 다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C 라이브러리와 그 C++ 라이브러리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C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 나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뒤에 .h가 붙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C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꺽쇠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C++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꼭 그 구현을 해놓은 것들이 꼭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게 기본 빌트인 라이브러리 안에 구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다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직접 만들고 있지 말고 뭐 사인 펑션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매스 딱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나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런 것도 딱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쓰면은 어떤 함수를 쓰면은 이제 잘 할 수 어떤 함수를 쓰면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찾아보시고 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그 뭐 파워 이거 있고 뭐 큐빅 루트 있고 스퀘어 루트 있고 에러 펑션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는 정말 이 검색 능력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 기능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라이브러리를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와서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꼭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 빌트인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찾아보고 어떤 걸 쓰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구현을 할 수 있겠다를 여러분들 꼭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찾아서 인클루드 한 다음에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딱 들어가 보면은 뭐 아까 에러 펑션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다 나와요. 보면은 파라미터는 어떤 거 받는다.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리턴 밸류 어떤 값이 리턴이 되는가. 에러 펑션 밸류 x에 대한 에러 펑션 값이 나온다. 여기에서 값 넣어서 나오는 계산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매스뿐만 아니라 이런 인풋 아웃풋도 가보면은 iOS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뭐 불알파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다 나와요. 아규먼트 str 그래서 뭐 true로 불알파는 뭐 출력을 true false로 해주는 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rue 불리언 변수를 선언을 해서 true false를 찍어 보면은 1이나 0으로만 나올 건데 그거를 true로 찍어주는 애가 불알파라는 애예요. 그런 것들도 읽어보시면은 진짜 전부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네가 안 될 때나 그렇게 질문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딩 자체를 할 때는. 네. 이해되시죠? 뭐 이론 같은 거는 당연히 모를 수 있지만 이런 코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찾아서 이런 레퍼런스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그 인클루드를 해주시면 좋겠다. 좋겠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이렇게 인클루드를 순서에 맞춰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했었고 보면은 여기 C 라이브러리 옆에 보면은 괄호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매스 부분을 한번 딱 보시면은 매스 보면 C매스 있고 매스.매스.h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얘는 C 라이브러리로 쓰면은 매스.h라는 거고 C++로 쓰면은 C매스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nclude C매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코딩은 안 했지만 오늘은 코딩을 제대로 안 했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은 코딩 문법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다뤘다면 다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그 오늘 배운 부분을 적용을 해야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짜기에 앞서서 존재하는 더욱더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레이와 포인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그 코딩 실력 코딩의 그 코딩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필터링 과정이 일어나는 포인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인터 제대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